2012년 10월 43살 셰리리 프레이더는 잭슨빌의 한 바 밖에서 바이커가 태워주는 오토바이를 탄 뒤 실종됩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바이킹이라 불린 남성을 지목했지만 수사는 수년 동안 미궁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 2016년에 형사들은 마침내 바이킹을 신문하려고 데려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면담은 점점 긴장감 넘치고 극적인 의지의 대결로 번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고 앉으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야, 이거 내 개인 프로젝트야. 마흔세 살 셰리리 프레이더는 플로리다주 잭슨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평생 집이라 부른 도시입니다. 그녀는 두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가족과 지인들은 그들이 매우 끈끈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셰리의 어머니인 노르마 앨리스와 함께 살았고 세 세대의 여성들이 소박한 노동자 계층의 집에서 한 지붕 아래 함께 지냈습니다. 노르마에 따르면 셰리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방을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목소리는 스티비 닉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할리 데이비슨을 사랑했지만 부드럽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시를 쓰며 항상 쉽지 않았던 삶을 풀어내는 창구로 삼았습니다. 수년 동안 셰리는 여러 번의 실패한 관계를 겪었고 그중 일부는 친밀한 관계 폭력이 수반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버티려 약물과 술에 의존했습니다. 앨리스는 중독이 아마 셰리의 가장 큰 싸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것과 싸워왔습니다. 한때 셰리는 술과 약물을 끊고 수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독과 싸우는 사람들처럼 그녀의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츠앤보트스 같은 바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잭슨빌 바이커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다이브 바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밤 앨리스와 셰리의 딸 맨디 그녀를 친구 만나러 데려다 줬습니다. 둘 다 그게 마지막 인사일 줄 몰랐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셰리와 연락이 끊긴 지 3일째입니다. 가족에게 연락 없이 사라진 적이 없던 셰리여서 어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형사가 배정되었고 친구들은 셰리가 최근 전 남자친구 다니엘 돌리슨과 다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으나 셰리 실종과 연결할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셰리의 마지막 행적을 재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상점의 감시 영상에는 셰리가 새벽에 부츠앤보트스 바를 나와 밖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비틀거리며 다가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녀는 그 남성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38세 트럭 운전사 조니 웨인 존슨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알아챈 건 그의 독특한 억양이었다. 존슨은 미국과 아이슬란드 이중 국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이슬란드 이름은 마그니 바트바를 토르바드손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이슬란드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플로리다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억양을 의심했고 보고서에 가짜 아이슬란드 억양이라고까지 적었습니다. 존슨은 빈집털이와 절도로 전과가 있어 경찰에게 낯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면담 중에 그는 그날 밤 셰르와 바를 나섰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라우트 리버대로 근처 집에 그녀를 내려주고 이후엔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 조던도 경찰에게 똑같이 말했다. 확실한 증거가 없어 그를 붙잡지 못했다. 존슨은 석방되었다. 그리고 단 한 달 후 사랑하는 이들은 두려워하던 소식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잭슨빌 실종 여성 수색은 종료됐지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미궁입니다. 잭슨빌 경찰은 지난주 북쪽에서 발견된 유해가 바로 이 여성의 유해라고 밝혔습니다. 43살 셰리 리 프레이더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10월 12일 집 근처 뉴 베를린 로드의 바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브래독 로드 근처 숲에서 발견된 유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일이 처음 시작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
그녀를 집에 데려와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올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니엘 돌리슨이 셰리 프레이더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혼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여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알잖아요. 저는 그녀를 그런 것들로부터 지키고 싶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저는 거기 있을 수 없었어요. 쉐리의 유해가 발견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니의 전 부인인 사만다가 형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어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그 여자에 대해 뭐라고 할래? 그는 그녀를 체리 리버대로 근처 어딘가로 데려갔고 브래독 로드 근처에서 그녀를 내려주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쏘았다. 네, 맞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숲으로 끌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사만다의 진술은 존슨이 쉐리 살해 사건의 직접적 관련자로 처음 지목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1월 또 다른 목격자는 존슨이 자신에게 쉐리를 차에 태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브래독 로드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잠깐 멈추고 그녀에게 문신을 볼 수 있게 돌아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의 가슴에 쌌다고 했습니다. 2016년 10월 사관들은 다시 존슨의 여자친구 조던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헤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조던은 존슨이 쉐리를 살해 후 브래독 로드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쉐리가 사라진 지 4년 이 넘은 2016년 11월 형사들은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존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금하고 다시 잭슨빌 보안관 사무실로 데려가 신문했습니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 존슨은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그는 쉐리를 태웠습니다. 트롯 리버대로 근처 그녀 집에 내려주고 다시는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살인을 목격한 목격자도 없고 살인에 사용된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존슨이 쉐리 살인과 관련된 DNA, 지문, 탄도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들은 정황 증거와 증인 진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존슨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이혼했고 2010년 이후로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들은 그녀가 2012년에 그의 집을 방문해 차고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주장과 모순됩니다. 형사들은 그에게 휴대전화 기록을 보여주며 존슨이 쉐리 실종 시각쯤 브래독 로드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혐의를 제시합니다. 왜 4명의 다른 증인가 있죠? 그 중엔 전 배우자와 전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쉐리 살해를 자백했다고 하던데요. 기초가 마련된 후 형사들은 계속해서 존슨을 압박했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했죠?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당신은 그녀와 함께 브래더 브리지워터에 갔잖아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녀와 함께 브래더 브리지워터에 갔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알겠어요. 브래더 프레시 로드에 포인트 두고 오지 들어가나요? 않았어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세요. 저는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였던 것 같아요. 아니요, 추측이 아니에요. 당신이 내가 했다고 하면 내가 한 거겠죠? 당신이 기억하는 대로 말해주세요. 제가 하실 말을 대신 정해주진 않겠습니다. 제가 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모든 길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하지만 기억나는 건 있어요. 기억나요. 그녀를 두고 온 그 길이요. 그리고 내가 그녀를 두고 온 길은 트라우트 리버 로드였어요. 당신은 그녀를 트라우트 로드 트레일에 두고 온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했어요. 맹세해요. 그래서 그녀는 트라우트 리지에서 걸어왔어. 모든 그래서 걸 그녀는 보고 트라우트 맹세해요. 리지에서 그녀가 걸어왔어. 어떻게 다시 그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그녀가 살해를 한 그 모습이다. 그녀가 거기에 포착했어요. 너와 네 핸드폰 쉐리 프레이더가 브래독 로드에 있어. 거기가 그녀가 있는 곳이야. 모르겠어. 죽은 채로. 그녀가 거기에 도착했어. 지금 진실이 필요해. 네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너 오토바이 부품에 대해 알고 있어? 몰라? 예, 아니요. 이름은 몰랐지만 우린 그 길에 있었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그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그 길의 이름을 모른다면요? 기억해보세요. 그가 저한테 어디 있는지 말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도 넣지 않았으면 해요. 당신 입에 말을 아니요, 넣는 기억나요. 거.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들어섰는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래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무섭습니다. 진실만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는 말을 못해요. 그가 저를 해칠 거예요. 누구예요? 이름은 모르지만 얼굴은 알아요. 그 사람 키가 작아요. 제 키 정도 돼요. 하지만 머리에 문신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법자들과 어울리는 빅마이크랑 같이 다녀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내려왔을 때 그녀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알겠어요.
여기가 브래드 오브 로드인 걸 어떻게 아세요? 왜냐면 우리가 왔을 때 처음 여기에 있었을 때 우리는 여기로 돌아와 내려왔고 그때 그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방향을 바꾸라고 했어요. 이것이 존슨 이야기에서 첫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는 수년간 셰리를 트롯 리버대로에 내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제 브래독 로드에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건 살인에 대한 자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가본 적 없다고 부인해온 바로 그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며 그의 진술을 형사들이 수년간 수집해온 휴대전화 데이터와 목격자 진술과 일치시킵니다. 4년 동안 당신은 오늘 밤까지 브라이언트 로드에 간 적이 없다고 사람들을 설득해 왔어요. 저는 이 도로 이름을 몰라. 당신은 저에게 이봐, 봐봐, 제가 네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 지적했어요. 라고 당신에게요. 실제로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셨죠?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그죠? 크리스, 공원 맞은편 푸드라인 옆이에요. 그 사람이 브래독 로드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저도 브래드 로드라고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긴 공원 맞은편 푸드라인 옆이에요. 그래요. 그건 왜냐하면 그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기가 브래드 로드예요. 그 이름을 알든 모르든요. 그게 중요한 아니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길을 사만다와 함께 달리고 올리와 함께 달리고 이 당신은 길을 이 달리고 길을 그 사람과 함께 갔다고 했잖아요. 나는 조던과 이 길을 달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녀가 사라진 줄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그녀가 아직도 남아있는 줄 알았어. 나는 그녀가 아직도 그 그럼 남자랑 적어도 어울리고 어디였는지는 짚어줬어? 그거 내가 그녀를 거기 내려줬다는 난안 거야? 그랬어. 너 그랬어. 아니. 나는 몰랐어. 우리가 셰리 유해 찾았다고 믿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녀는 그 숲에서 파티하던 애들 때문이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녀를 찾기 전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았는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자애 중 한 명에게 말한 게 마음에 들어요. 하하, 그들도 알죠. 난 들키지 않았고 그들은 동물 유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던에게 그리고 당신은 아니, 안 뉴스라고 그래요. 해서 안 들켰다고 생각했죠. 동물의 유해라고 했고 뉴스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보도됐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뭘 하고도 안 들켰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저는 살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죽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롱 그린 로드에서처럼요. 저는 롱아일랜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 사건이 다시 열렸고 조사 중이야. 아니요, 2004 몰라요. 년에요? 전혀 몰라요. 형사들이 방금 존슨의 과거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2004년 잭슨빌의 롱 그린 로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흉기 피습 사건입니다. 2004년 8월 롱 그린 로드 사우스 2000번지대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서 존슨이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공개 기록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사들은 이 사건을 언급하는 걸까요? 그들은 인터뷰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법원 기록 조사 결과 여러 목격자들이 존슨이 셰리 살해 이유에 대해 3가지 다른 설명을 했다고 수사관들에게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목격자들에 따르면 첫째, 그녀는 존슨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과거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아웃로즈 모터사이클 클럽에 진 것으로 알려진 마약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셋째, 그녀는 그날 밤 그가 2 남자를 죽인 걸 목격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제 형사들이 존슨에게 롱그린 로드 살인 사건을 계속 추궁하는 신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도 거기 있었고 내가 말했잖아. 그날 밤 넌 경찰에 거짓말했어. 우린 다시 돌아가는 중이야. 그래. 그리고 지금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것들도 내가 니키랑 있을 때 강도를 당한 적은 있지만 내가 그런 짓을 한 적은 절대 없어. 온라인이나 우리가 얘기한 적 언급으로는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알아? 한 적 없어. 네가 어른이었을 때 같이 어울리던 13살, 14살, 15살 그 어린 남자애들하고 다 얘기해봤다는 거 알아? 그 어린 남자애들 다 기억해? 나는 비키가 집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거 알아.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였는지는 몰라. 너희 둘 다 너희 그래, 사람들과 여기도 함께 네 집에 집이야. 많은 사람들이 어울렸었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우리가 들은 내용이 아니야. 글쎄, 나는 안 그래. 나는 뭐도 신경 안 써.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신경 안 써. 왜냐면 나는 농무와 관련이 있다는 내 가족, 내가 가족과 말했잖아요. 알아요. 우리 가족은 절 못 잡아먹어서 안 다녀요. 모든 문신의 이름이 뭐예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게 그럼 어떻게 마음에 된 들지 거죠?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저에게요? 그 일을 안 했다면 그녀 시신 위치를 어떻게 알았죠?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확신하면 그도 확신할 거예요. 이 사무실 전체가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들은 저는 서로 연결되어 그녀의 시신 있어요. 발견 주검사들도 위치를 연결되어 있고요. 납득이 안 돼요. 배심원들을 설득해 당신과 무관하다고 믿게 만들 수 있나요? 저는 그녀의 시신 위치를 몰랐어요. 누군가에게 살인 혐의로 기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보세요. 당신은 이미 제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건 4년이나 된 사건이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달라요. 또는 그리고 많은 느리게 사람들이 증거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를 가장 미워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기에 사람들이 그건 네 여자친구였어. 그건 네 전처였어. 그건 네 유일하고 성급한 친구였어. 그리고 모두 나한테 화냈어. 왜냐하면 우리 모두 그들이 자매 화났을 효과를 때 알고 나한테 있으니까. 말을 안 했어. 꺼져. 그때 우리에게 말했었지. 글쎄, 난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난 그녀의 시체가 어디서 발견됐는지도 몰라. 이 세상에서 발견됐어. 아무도 힐빌리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왜냐면 너는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그에게 그건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 맞아, 너는 네가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사람들에게 했어. 다른 이야기들을 했잖아. 누가 무슨 얘기할지 궁금해서 그랬던 거잖아. 아니, 나는 사람들과 얘기 안 해. 잘했어, 자니. 그래서 너가 함께 있는 거야, 있잖아. 사실은 사람들이랑 얘기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네 전화 기록이랑 네가 연락한 모든 사람들을 보여주면 정말이야, 난 안 했어. 여러 진짜 사람. 안 했어. 나는 이런 헛소리 같은 건 믿지 않기 때문에 떠들고 다니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무도 죽인 적 없고 죽일 생각도 없어. 아마 옥물조차도 죽이지 않아. 모두가 2004년엔 모두 틀렸어. 지금은 모두가 틀렸어. 소니, 너는 2004년에 안 걸린 그게 거야. 결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게 바로 진짜야. 나는 네가 그랬어?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했어. 정말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리고 그때 너 운이 좋았지. 그 일은 2000년에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네가 조지아에서 기소됐을 때처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조지아에서 나 관심 있어. 내가 조지아에서 체포됐을 때. 그리고 난 신경 안 써. 상관없지만 아니야. 내가 그들이 말한 건 나를 모두가 조지아에서 틀렸다는 거야. 잡았을 때.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나는 감옥에 있었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다른 일로 감옥에 있었어. 그리고 그 납치는 사실상 불법 감금이었어. 내가 점원을 카운터 뒤에서 데리고 나와서 화장실에 맞아, 놓고 맞아. 그리고 문을 그건 불법 잠갔거든. 감금이야. 맞아. 그리고 나는 그들의 차를 가져갔어. 그리고 그 형사가 나한테 내가 했냐고 물었을 때 나는 솔직했어. 그리고 형사에게 말했지. 그래서 내가 그만큼의 형을 받은 거야. 나는 3년 12개월 중 5년, 2년 12개월 중 5년, 그리고 5년. 네가 말했잖아. 기억해. 거기? 그게 무슨 뜻이야? 너 갱단원이었어? 아니, 조지아에서? 아니. 전혀 아니야. 난 갱단원이 아니었어. 비록 사람들이 내가 연관돼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내가 포크 네이션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내 친구들 중에 그쪽 사람들이 많았거든. 내 친구들이 포크였거든. 하지만 내가 형사에게 신문을 받았을 때 형사가 대놓고 나한테 물었어. 그는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지. 나는 그에게 내가 했다고 말했다. 내가 했어. 나는 내 죄를 인정했어. 하지만 그건 살인이 아니었어. 살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유죄라면 유죄인 거야. 내 생각엔 네가 두 사람을 죽였어. 나는 안 그랬어. 나나 이 형사나 어떤 배심원이든 설득하긴 힘들 거야.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그건 2004년에 해결됐어야 했어.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 그건 정말 운이 말이 좋았네. 그냥 나한테 맞지 않는 형사를 만났을 아니, 뿐이야. 나는 말하지 않았어. 그때 형사에게 네가 강도를 당했다고 말했잖아. 나는 강도를 당했어. 어디에서 강도를 당하셨나요? 저는 저기 돈 애비뉴 근처 주유소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 사람이 네네네. 그렇게 말했는데 영상이요. 영상이 없어요. 영상이 증거인데요. 하지만 저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그럴 제가 가치가 틀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에게 전화해도 될까요? 네, 아내에게 전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집에 가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당신은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글쎄요, 저는 당신을 혐의로 기소하고 있고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당신들은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건 당신이 판단하세요. 좋아요, 저는 제 변호사에게 변호사를 전화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당신은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전화하고 싶어요. 옆방에 가면 아내에게 전화할 수 있어요. 그녀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전화하거나 수신자 부담으로 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도 전화할 방법이 없어요. 내 휴대폰은 어때요? 왜냐면 저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알겠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 개인 소지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숨은 쉬고 있네요. 본인 때문에 부주대를 부른 건가요? 아니요. 곧 올 거예요. 상태를 확인하러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너 방금 네 머리를 쳤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알겠어. 좋아, 나 우울증이 있어. 그리고 난 자살 충동이 심해. 알겠어.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우리가 널 6층으로 보내줄게.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알겠어요. 전 잘못 없어요. 난 그걸 가져오지 않았어. 구급대 너 불러서 알았어. 당신 상태를 확인하게 할 겁니다. 이건 옳지 않아. 저게 대체 뭐야?
내 잘못이. 난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 알겠어. 좋아. 구급대 불러서 당신 상태를 확인해야 할 거예요. 당신이 괜찮은지 확인하려고요. 가세요. 도마신의 예.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 의자에 다시 앉으세요. 그래요. 그냥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거예요. 저 자신을 다치게 할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다시 그러지 마세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다시 그러면 아니에요. 약속해요. 낸시 옆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앉으세요. 하지만 당신은 많은 것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속 장치를 채운 거예요. 당신에게 만약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묻지 말고 행동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대하보세요. 들어봐요. 이봐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변호사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녀가 하는 방식이 역겹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저를 대했어요. 당신을 도와줄 그녀는 저를 거예요. 마치. 그리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셨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선 당신의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할 겁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 끝났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이해했어요. 누군가 와서 당신 상태를 확인하게 하죠. 집에 가도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 와서 당신 상태를 확인하길 원해요. 그리고 당신이 변호사를 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와서 확인할 거라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 확인 후 집에 갈 수 있나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셰리 프레이더, 2012년 10월에 살해된 43세 백인 여성의 살인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 소식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11월 18일에 살인사건 담당 형사들이 존슨을 찾았습니다. 그를 살인 전담반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그와 또 한 번 면담을 진행했고 목격자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전과 같이 셰리를 트라우트 리버대로에 내려주고 그 후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몇 번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는 셰리를 프레덤 로드에 내려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죽였다는 건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 인터뷰 이후 존슨은 2급 살인 혐의가 적용돼 PDF에 수감되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존슨이 타임라인에서 어디에 있었나요? 존슨이 셰리를 죽였다고 자랑하던 곳이 어디였죠? 그건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개적으로 자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어디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마지막에 그를 찾았나요? 존슨, 그들이 당신을 찾아냈습니다. 글쎄요, 그는 계속 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겠어요. 이 증인들이 나서서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4년이 지난 후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을 해결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이런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한 건 그들이 나서주는 거였죠. 이 사건은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서지 않아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사건도 있어요.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건 크라임 스토퍼스가 보상을 제공하며 이런 사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형사들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모든 것이 제대로 맞춰진 거죠. 증인들이 나서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유에 대해서 들은 게 있나요? 왜 그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녀가 그와 함께 발을 나갔나요? 그녀가 그의 오토바이 뒤에 타 있었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저니 웨인 존슨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죠. 그리고 저희도 그 질문을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했어요. 그는 당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네, 그가 했고 이야기를 받고 브래덤 로드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의 유해가 발견된 곳에서요. 그 인터뷰는 수사의 끝이자 기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존슨은 살인 혐의로 체포돼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몇 주 뒤 검찰은 그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바다 건너편에서도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이 이야기는 큰 뉴스로 주목받았고 유명한 아이슬란드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사를 하던 중에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공영방송사인 RUV 바이킹의 억양과 그의 전체 아이슬란드 정체성이 조작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정교한 거짓말의 그물을 짜왔습니다.
거짓 신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운에 맡기기보다는 그는 유죄 인정 합의에 응했습니다. 감형을 위해 유죄를 인정해 20.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최소 25년형을 선고받았을 것보다 조금 적은 형량입니다. 그것은 그녀 가족이 원했던 완전한 정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셰리 프레이더에 가까운 이들에게는 마침내 작게나마 마음의 매듭을 지을 계기가 되었습니다.